전에 파리에서 모여서 파리 협정이라는 거를 체결을 했는데 네. 1.5도 온도 올라가는 거를 좀 제한을 해야겠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한 거고요. 그러고 났는데 뭐 그러면 잘 줄이는지 안 줄이는지를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중간 그게 점검. 5년에 한 번씩 숙제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그게 내년입니다. 2024년에 중요하네요. 중간 점검을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써야 되고요. 네. 동시에 지금 말하는 이 온도 상승도 억제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두 가지 이중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지, 어떤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야 할지 그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Our planet is still in the emergency room. We need to drastically reduce emissions now.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큰 그림을 내놨습니다. 요즘도 전기세가 엄청 올랐던데 저 같은 경우 혼자 살지만은 4인 가구 전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냉장고가 컴퓨터가- 4개 정도 있으세요? 예? 냉장고가 많으세요? 냉장고가 많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편견을 좀 치워주시고 컴퓨터 이제 아, 뭐 컴퓨터. 요즘에 게임 다 좋아하시니까. 뭐 보는 것도 다 그거로 보고 게임기 돌리고 그러는데 이게 꽤나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전기료가 4인 가족 기준에 맞게 나온 거야. 내가 보기 에너지표 보니까. 그래서 같이 살면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 친환경 시대에 정말 문제가 많은 연예인이네요. 근데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난방비가 걱정이 정말 많이 되는데 맞아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것 때문에 유가가 또 출렁출렁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겨울 우리나라 전기 사정 뭐 괜찮은 겁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생각지도 않게 또 이스라엘하고 그 주변국하고 지금 싸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일 가격이 지금 크게 오를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들이 많은데 네. 보시면 2022년 초에 저희 생각지도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겼었잖아요. 그때 유가가 이제 100불 이상 뛰었다가 이스라엘 전쟁 발발하는 바람에 지금 80불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더 올라가는 큰일 난. 근데 다행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나 그 팔레스타인 둘 다 그렇게 석유가 나는 국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이란이 있는데 이란은 굉장히 큰 석유 생산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참전을 하게 되면 아마 유가가 굉장히 뛸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얘기되는 거에 가장 큰 거는 미래를 저희가 모르니까 이게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지금 자꾸 너무 커지는 거죠. 그렇네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저희 예상 전혀 못했던 거고 저렇게 갑자기 뭐가 생기고 해서 대처를 할 수 없으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 얘기 조금 더 해드리면 네. 우리나라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에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일까요? 석탄이요. 배웠거든요. 네. 네, 그것도 옛날 얘기입니다. 강원도에서 더 이상 석탄 생산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화석연료라 그러는데요. 네. 다 수입합니다. 자원이 나오는 게 없어. 와, 우리 가진 게 별로 없는 네. 땅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이런 유가 변동이라든가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요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이 줄지 않는 나라 또한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줄지 않고 있나요? 네. 한번 보시면 점점 겨울에 피크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2019년 비교하니까 예. 진짜 많은 게 맞아요. 없네요. 맞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겨울 피크가 더 네. 여름보다 많았거든요. 그렇지? 선생님, 근데 여름에 에어컨을 더 많이 틀어서 전력 소비가 더 클 것 같은데 겨울에 전력 소비가 더 많은 이유는 뭘까요?
작년에 굉장히 추웠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난방을 옛날에는 보일러라 그래서 그러니까요. 뭐 석유도 떼고 했는데 요새는 전기장판 많이 쓰시죠. 그거 그렇게 많이 쓰나? 예, 전기로 난방을 하는 게 많은데 그게 이제 여름 피크를 넘었을 정도로 많아서 저희는 지금 이제 이중의 피크가 오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아마 올 겨울도 춥다 그러니까요. 여름에 이어서 또 한 번 또 최고 기록을 경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쌤,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저출산 문제도 있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기를 사용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전력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윤민상 씨. 윤민상 패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아, 제 잘못인가요? 예.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린다면 지금 쓰시는 스마트폰. 네. 네, 이게 전기 소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충전할 때만. 전기 소비가 얼마나 됐든 상관없이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물과 공기 같은 존재라 이제 손에서. 근데 사실 충전할 때만 사용되는 거 아닌가요? 전기는? 그러니까 작잖아요. 요만해서 뭐 많이 안 별로 쓸 안 것 먹을 것 같은데. 같은데. 예. 나는 고기만 쓴다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 이민상 패널께서 다른 분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예. 네. 기지국 통해서 가고 그 기지국은 24시간 운영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은 다 전기를 쓰는 거겠죠. 에이, 쌤 너무하시네. 그것까지 저한테 이게. 결과적으로 2018년에 한 기업에서 아이폰 1년 전기 사용량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데이터 사용, 배터리 충전 이런 거 다 고려하면 1년에 361kWh라는 양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쓰는 중용 냉장고 쓰는 전기보다 많이 씁니다. 1년치로. 식구가 4명이면 냉장고 4대가 들어왔네요. 맞네요. 냉장고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 잘 들고 다니는. 디지털이라는 거를 가장 빨리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네. 또 최근에 와서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뭐 AI, 네. 네. 빅데이터, 그렇죠. 뭐 데이터 센터 네. 저는 다 전기로 들립니다.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엄청. 그래요?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의 대부분은 전기라는 거고요. 쌤이 보시기에는 어떤 기술이 가장 유력하게 보이세요? 지금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재생에너지, 네.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거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잖아요. 네. 전기 만들 때. 그래서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수소 수소? 또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원자력이 아니라 소형 원자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는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맞아요. 수소에는 차 얘기 나온 지 꽤 됐어요. 들어봤어요. 맞아요. 근데 쌤그 수소 얘기 항상 들을 때마다 뭐 수소가 있으면 좋은데 결국에 수소를 만들려면 또 전기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그럼 그 전기는 결국 또 뭐 우리가 저기서 뭐 석유나 석탄을 떼서 만든다면 근본적으로는 탄소를 결국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꼭 전기 분해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전기 분해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이나 뭐 원자력 작은 거나 무탄소로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요. 지금 화석 연료를 저희가 쓰면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오염 물질도 나오잖아요. 네. 수소 에너지를 쓰고 나면 물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수소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고 또 이제 물은 전 세계 지구상의 70%가 지금 물로 덮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은 화석 연료보다는 조금 더 무한 에너지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기술 경쟁력이 좀 있는 나라들이 수소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일본 얘기 한번 네. 드려보면 네. 일본도 저희처럼 화석 연료나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 가서
빅토리아주에 가서 이렇게 갈탄이라고 하는 석탄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메탄이에요. CH4인데 근데 이거를 갈라서 수소가 4개나 있으니까 C를 안 쓰고 수소를 쓰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메탄에서 수소를 분리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땅 속에 묻습니다. 매립 포집해서 묻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런 걸 쓰고 근데 이제 수소를 갖고 오려고 보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수소가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입니다. 네. 1번. 그걸 물로 만들어도 자꾸 날아가요. 그래서 이거를 암모니아수를 만들어서 암모니아? 좀 무겁게 만든 거죠. 암모니아는 뭐 오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냄새 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암모니아로 해서 일본의 고베항에 갖고 와서 거기서 수소를 빼내서 씁니다. 그 암모니아에서 수소 분리하는 거 누가 해요? 일본의 이제 고베에서 이제 그런 시설을 만들어 시설. 네, 거기서 이제 분리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이수지 씨는 저기 지금 누가 하는지 냄새가. 고통스러울 것 같다. 근데 이수지 씨 뭐 그거 암모니아랑 수소 붙어있고 사람이 이렇게 뛰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전기로 과정에서 분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냄새 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다 있는 거니까 말씀해 주신 것들이. 맞아요. 네, 저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저는 에너지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배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조선업 대공이죠. 조선업. 조선. 수소를 어떻게 운반해 오겠습니까? 큰 배로 운반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일본 정도. 그래서 이제 수소를 딴 데서 만들고 이산화탄소 안 나오게. 그러면 에너지 확보도 되고 운반선도 저희가 만들 수 있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석삼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우디, 뭐 쿠웨이트, UAE, 뭐 다 카타르, 뭐 다 석유, 천연가스 생산국이잖아요. 네. 산유국들. 네. 이 나라들도 포스트 오일이라 해서 오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를 준비하는데 그 과정이 수소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 지금 돈 많을 때 이쪽 분야에 좀 돈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중동 국가도. 우리나라 거기 돈은 기술이 많고 있으니까. 기술은 없으니까 우리 우리한테. 같은 나라하고 같이 하자라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네요. 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기술도 있고 배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미래 에너지. and high production capabilities that allow it to produce competitive hydrogen as indicated by recent published report. 아랍에미리트 연합 경제인들과 만나서 미래 에너지 수소의 생산과 유통을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43년 만에 양국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쌤, 수소도 우리가 뭐 잘한다고 하지만 원자력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알아준다고 뭐 뉴스에서 보면 원자력 발전소 뭐 수출한다 막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도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네,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운영을 잘하는 나라로 돼 있고요. 그래서 혹시 좀 원자력 얘기할 때 그 테라파워라고 하는 회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테라파워요? 처음 들어봅니다. 오, 이거 슈카 씨가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거든요. 뭐 들어갔어요? 예, 예전에서 좀 들어봤습니다. 아, 톤이 좀 들어가 주식에 들어갔구나. 빌 게이츠 네. 씨가 뭐 투자했다는 뭐 그런 겁니까? 빌 게이츠가? 그렇죠. 예. 네. 빌 게이츠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이런 회사를 만들었고요. 원자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줄여서 작게 만들어서 쓸 수 없을까 한 게 소형 모듈 원자로라 그래서 SMR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 그래서 And so having a non-weather dependent, completely green, reliable form of energy generation that can be cheap enough means that there will really have to be some nuclear in that equation. Improving the construction time, the economics,
safety, getting more out of the fuels. It's a challenge, but I think the world is up to this challenge. 근데요, 너무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아까 그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게 뭔가요? 그거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왼쪽에 있는 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대형 원자. 큰 거 건물. 큰 거. 다 막 아까 콘크리트로 덮여 있고. 이거는 지금 이제 원자로를 말씀드리는데 이게 나와서 전기가 되려면 또 다른 많은 설비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다 하나로 합쳐서 모듈이라는 걸 만들어서 작게 이렇게 C를 딱 해서 원자로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지금은 이제 한 300메가와트 이하짜리로 사용하는 기술을 지금 개발 중인데 지금 저희 혹시 신고리 원전이라고 예. 거기 4호기의 전기 출력이 1,400메가와트니까요. 그거의 한 5분의 1로 줄이는 대신 좀 여러 설비들을 안에다 다 담는 거죠. 야, 나중에 미래에는 집안 정원 앞에 집안용 SMR 요만खे. 쌤, 근데 질문이 있는데 그럼 이거 모듈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다 끼우고 레고처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옛날에 대형 원전은 크니까 사이즈를 조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작게 만들면 60메가와트짜리로 줄여진다면 내가 120메가가 필요하면 60짜리 2개를 하면 되잖아요. 굉장히 유연해지는 거잖아요. 사이즈에 있어서도. 그래서 앞으로는 소형이 되면 건설 기간도 짧을 거고요. 비용도 훨씬 더 적게 들 거고 목적도 다양하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자력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다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 주민의 수용성 문제고 사회적 갈등 일으키고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작게 만들고 또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고 유연하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좋아질 거고요. 1%. How can it be right that British citizens are now being told to sacrifice even more than others? Halte ich diese Entscheidung, den Verbrennungsmotor zu verbieten, de facto für falsch. 독일이 유럽에서는 이제 환경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간 풍력도 하고 하던 나라던데 독일도 지금 정책을 보면 후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제조업 국가입니다. 근데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작년에 우크라이나 이렇게 되고 하니까 이 경쟁력이 지금 자꾸 떨어져서요. 그래서 독일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얘기하고 현실하고의 차이라 그럴까요? 약간 그런 문제에 지금 저희가 전 세계가 봉착해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40%를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저희가 철강 수출도 많이 하고 석유화학 제품도 많고요. 시멘트 생산도 많이 하고 이 제조업 강국들은 전부 에너지를 화석연료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현실적으로 줄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뭐 계속 성장을 시키려면 경제 성장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은 이렇게 내뱉었는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가 힘든 거고 이걸 포기하자니 경제가 또 안 되는 거고. 이게 무슨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 1년에 40% 줄었다 그러면 내 말이 난리가 날 건데 목표는 뭐 어쨌건 에너지를 달성이니까. 줄여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전부 에너지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전기로 할 거냐, 뭐 석탄을 쓰느냐. 근데 이제 전기나 에너지를 왜 공급합니까? 수요자가 있으니까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에너지 사용이나 또 우리 플라스틱 많이 쓰는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2번째로 1인당으로 많이 쓰는 나라인데 우리가요? 우리나라가요? 예. 그 정도로 많이 쓰는데요? 2위? 우와.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이런 관행, 습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바꾸기가. 그러니까 화석 연료 기반의 인간이 생산하고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에너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찾아가긴 투자도 하는데. 필요하고 뭐 노력도 필요하고 인식 변화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할 게 너무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되지 않으면 넷째로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는 아니고 오늘 저희 주제인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꿔서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데 탄소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이게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위의 문제입니다.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넷제로의 경로, 탄소 배출, 탄소 중립 가는 경로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패스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탄소 배출을 기준으로 2030년에 가서요. 40%를 줄이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 2050년에 가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근데 가는 방법이 경로가 파란색 경로는 이제 저는 유럽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빨리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니까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탄소를 배출한 걸 갖고요 거래를 합니다. 돈으로? 정해져 있죠. 예, 뭐 주식 거래하듯이. 그러면 탄소 배출하는 게 그동안은 공짜였는데 지금 거래를 한다는 건 가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탄소 배출이 공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Emission of CO2 must have a price. A price on CO2 that incentivizes consumer, producers and innovators to choose the clean technologies. 그런 제도나 법을 갖고 탄소 배출을 조금 빨리 진행을 시키자. 그러니까 탈탄소를 빨리 하자는 거죠. 이제 그런 유럽형의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 꼭 미국형이라고 기술 중심의 방법은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탄소를 줄이는 게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강제로 세금을 매긴다거나 사회적 비용이 크니 조금 기술에 조금 더 의존해서 기술 개발이 되면 뒤에 가서는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술 의존형이라 그럴까요? 일단 보면 2018년부터 파란색은 초반부터 빨리 일단 줄이자. 일단 네. 줄이고 보자라는 것 네. 같고 빨간색은 좀 서서히 사람들이 이거 충격을 좀 덜하게 네.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빨간색의 전제는 기술이 아주 혁신적으로 가야 되겠죠. 중요한 건 쌤 그렇다면 요 두 가지 미국형 기술 방법하고 유럽형 정책 중에서 쌤은 적절하게 그 두 개를 섞자 이런 말씀 말고 좀 어느 쪽으로 가야 이게 조금 더 저는 제 백그라운드는 경제인데 그래서 정책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어느 경로냐고 물어보면 전 미국형입니다. 저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기술이 굉장히 좀 잘하는 나라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기술 중심의 어떤 경로를 찾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제 생각에도 개인적인 생각이 나는데 정책 중심은 결국에는 우리 보고 쓰는 걸 쓰지 말라고 하고 경제 성장도 하지 좀 줄이고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예를 들면은 단전을 하겠다. 그러면은 쌤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엔 우리가 이 기술로 해내야 되는데 뭐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을 하던 뭔가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건 뭐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러면 과거에 에너지 사용하고 관련된 기술의 얘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850년 이전에부터 지금까지 제일 밑에 초록색은 바이오매스라고 돼 있는데 저게 필요하면 산에 가서 나무 잘라서 떼어서 쓰던 거예요. 땔감. 땔감. 예, 이게 뭐 음식도 만들고 난방으로도 쓰고. 근데 1850년에 이제 영국에서 증기기관이라는 게 나오고 그게 저희가 말하는 산업혁명. 근데 그때부터 뭘 썼냐 하면 회색으로 돼 있는 석탄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석탄의 시대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모터라는 것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1900년도 초에 헨리 포드, 머세이더스 벤츠 이런 사람들이 내연기관 차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진공관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 위에 테레비도 나오고요. 또 이제 항공기, 비행기 저희가 편하게 생각하는 비행기. 그리고 그 기술이 뭐냐에 따라서 20세기에 저희가 제일 많이 썼던 석유, 가스. 또 혹시 오펜하이머 그 영화 보셨습니까? 예. 원자력. 원자탄. 네. 그 후에 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어떻게 쓸 건가? 이게 이제 전기 생산에 썼던 거죠. 또 지금 와서는 신재생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에너지 그 자체를 쓰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소비하는 건 지금 조명이 필요해서 라이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전기를 쓰고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거는 에너지 그 자체를 소비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어떤 다른 것을 즐기거나 소비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가 쓰였냐. 100년 전에는 전기가 없었던 거고요. 네. 그 전에도 조명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촛불도 썼고, 그런데. 예, 뭐 생선 기름도 썼고 했었던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는 결국은 새로운 기술이 어떤 게 나오고 그거에 적합한 에너지가 뭘까? 지금은 전기라는 거고요. 가장 소비자로서 전기를 많이 수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편하기 때문일 겁니다.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될 거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태양광 예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은 지금 저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20년 전에 태양광이 이렇게 많이 보급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한번 그래프 보시면 이게 지금부터 20년 전에요. 메가와트 아워당 600달러가 넘는 비쌌구나. 2000년대. 비쌌거든요. 엄청나게. 네.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90%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와. 그러고 나니까 생산이 지금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상관관계가 있고요. 네. 20년 전에 저도 태양광이 이렇게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거냐를 제가 답은 할 수 없지만 과거 20년을 보면 앞으로 20년에 SMR이든 수소든 계속 이렇게 비싸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기술이 엄청 개발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무탄소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쌤 항상 이 뭐 기술 발전이라는 게 좋은 면만 있으면 참 좋은데 저렇게 기술 발전을 하면은 또 반대로 기존에 있던 산업들은 또 안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전환으로 가다 보면은 또 다른 또 이 암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2015년 그 파리 때 다시 어떤 용어가 나오면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화석연료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예? 탄광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예, 이런 문제는 산업혁명 때도 있었거든요. 혹시 기계가 나와서 직조기가 생기니까 막 그 기계를 파업하고 부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그런 전환에 따른 그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탄소나 녹색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지원을 해줘야죠. 네, 그게 이제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입니다.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많이 되고 있는 있습니다. 건가요? 그리고 역시 이제 독일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면 독일이 산업혁명 초기에 굉장히 앞선 유럽 국가였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독일에 탄광이 많습니다. 루르 공업지대라고 혹시 옛날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 광부들이 60년대 독일에 간 이유가 네. 예, 거기가 석탄 캐러 간 거죠. 근데 지금 그 석탄 단지가 수소로 바뀌어 있어요. 와, 수소를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까 일본은 호주에 가서 탄광에서 메탄을 바꿔서 갖고 오는 것처럼 독일은 자기네 탄광에서 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지역에 종사했던 탄광의 노동자들이 수소를 만드는 산업으로 전환이 돼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공공이나 또 여러 분야에서 많이 도움을 드려야겠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정의로운 전환.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전환이 잘 지금 이행되고 있는지. 우리나라 경우도 보면 강원도에서 저희도 탄광에서 많이 옛날에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더 이상 이제 탄광 산업은 안 하잖아요. 재산성이. 예, 그러면 이제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저희가 카지노, 네. 일학시설, 놀이파크 뭐 이런 거. 도입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그분들을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낼까 하는 게 문제가 돼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실험을 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는 석유 산업 비중이 상당히 석유화학 산업 비중이 높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다 화석 네. 연료 부분이니까 석유화학 산업 부분에선 저희가 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또 사회 전체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쌤 저기 이번 다음에 회의할 때 네. 가셔가지고 좀 많이 좀 고생 좀 해주십시오. 제목까지 다 거기다 맡기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는 2050년에 넷제로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좀 빛이 보이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목표라는 게 정해졌잖아요. 2050년에 탄소를 제로로 가자라는 목표를 거의 200개 국가가 합의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La réaction est positive. Je n'entends pas d'objection. L'accord de Paris pour le climat est accepté. 굉장히 어려운 목표지만 목표의 합의를 본 거 자체가 저는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그럼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어떤 경로로 갈 거냐. 약간은 긴 호흡으로 2030년에 어떻게 할 거냐, 2050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고 계획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계획은 제가 했던 지난 30년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획을 많이 전 세계가 짠 거고요. 지금 시대는 클라이밋 액션이라고 그럽니다. 기후 행동의 시대지 뭔가 계획을 짜고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실천할 때입니다. We are accelerating the green transition, and we are accelerating the renewable, clean, cheaper, and homegrown renewable energy. I'll put us back in the business of leading the world on climate change. And I'll challenge every other country.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을 유지해야 돼.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로 줄이겠다라고 한 게 2030년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7년 남았습니다. 예. 7년 진짜 금방인데요. 금방인데. 예. 그 가능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라고 질문하면 저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뭐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그럼 이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이 혹시 있냐. 그리고 그런 조건들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럼 질문을 다시 드려볼까요? 목표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을 한국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당연히 예스입니다. 와.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가장 잘하는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나라가 앞선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2030년에 가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다 약속을 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장기 목표를
발표하고 글로 가겠다고 한 거니까요. 근데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네. 우리 이 목표를 계속 지켜나갈게 하고 약속을 다시 확인해 준 거. 한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일관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해요. 그런 일관된 어떤 시그널, 신호를 받으면 그 다음엔 다 정부가 하는 건 아니죠. 그걸 갖고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사람은 녹색 기술을 개발할 거고 또 학교나 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분야에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사인을 받은 거잖아요. 저는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굉장히 잘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너무나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D 플러스 G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D 플러스 G? G요? D는 디지털입니다. G는 그린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하고 에너지 전환, 녹색 전환을 합치면 새로운 생태계가 생기겠죠.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가. 그거를 아마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디지털의 상징인 반도체, 디지털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 반도체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중요한 게 에너지의 저장, 전기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ESS라고 얘기하는 배터리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D 플러스 G로 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좀 앞선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기술 개발이 좀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려면은 뭐 민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많이 좀 도와주고 좀 네. 같이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 되겠잖아요. 네, 맞습니다. 각자 정부가 할 일도 있고 또 민간에서 할 일도 있고 우리 소비자들이 해야 될 일들도 있고요. 뭔가 합심해서 우리 사회가 빠른 전환을 갖고 와야 되는 그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산업혁명에 앞선 나라는 아니고 그게 뒤처졌다는 것 때문에 100년 이상을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따라가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은 약간 조건이 조금 돼 있는 나라라서 이제는 팔로우가 아니라 이런 에너지 디지털 전환의 리더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고 미래 세대한테 짐을 지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But with every word you swear to me, all my beliefs start caving in.